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부 정면 인터뷰 시간에 만나볼 분 조응천 전 의원이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조 의원님이 이 법조계에 오래 계셨고 그랬는데 어제 그 이재명 대표 2심 무죄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법률 전문가들이 좀 상식과는 조금 떨어진 그런 법의 틈, 그 편린, 예,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주장을 하고 공격을 하고 해서 그게 유효하게 돼가지고 패소한 걸 승소로 뒤집고 그럼 유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듣지요. 근데 어저께 거는 저는 사실 그 골프 사진 예, 가지고 골프 친 게 아니다인가 혹은 사진이 조작됐다라는 건가 그 부분을 1심 판결 났을 때부터 야 이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 주장을 하는 게 골프 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사진을 이렇게 4명만 이렇게 보이게 한 거죠. 이거 저 조작한 거죠. 라고 대충 얘기를 한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골프를 안 쳤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이걸 얘기를 한 거냐 아니면 조작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냐. 이건 좀 약하다 이거는. 유죄로 계속 공소유지가 되기가.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다만 백현동 부분 국토부의 압박으로 인해 가지고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 협박이라는 협박. 예. 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허가방 김인섭 씨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예. 예. 그리고 4단계 종상향이 그 위에 일어났고 그런 것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이거는 그동안에 안 되다가 갑자기 김인섭 씨가 들어와서 일이 풀렸고 거기엔 정진상 실장도 엮여 있다. 그게 지금 확정 판결의 내용인 것 같은데 예. 그럼 이런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단지 국토부의 압박 때문에 떠밀려 가지고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을 받겠는가. 요거는 아마 무너뜨리기 좀 힘들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었죠. 다만 1심 판결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인가요? 너무 세게 나오니까 이게 2심에서 좀 내리고 싶어도 형종을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한번 내려야 되고 또 벌금형 중에 가장 센 벌금형에서 한번 강경을 해도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100만 원까지 내리려면 한 3번을 지금 깎아줘야 되는데 아무리 그 사진이 조작됐다 그 부분이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과연 100만 원 밑으로 내려올 수 있을까? 그렇다면은 이게 좀 맞지 않다 이런 거 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더불어민주당의 434억인가 선거 보조금을 회수하게 하는 거 하기에는 이거 가지고는 좀 너무 무리다라고 하려면은 결국 방법은 전부 무죄밖에 없겠다. 근데 백현동 부분 협박 이게 과연 무죄가 날 수 있겠나 는 정도로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냥 백현동 협박 부분도 하여간에 의견 표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했는데 이 사법부 판결이 상식하고 꼭 똑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상식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그 언저리에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상식의 영역을 이탈하고 180도 유턴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판결이나 결정들이 꽤 있었어요. 대북 송금으로 23년 9월 달에 영장이 들어갔는데 공당의 대표자로서 항상 감시의 대상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영장을 기각한 거라든가 혹은 위증교사 1심 무죄 그거는
뭐 위증한 것도 맞고 위증 교사를 한 것도 맞는데 그렇게 교사한 건 아니다.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또 무죄를 썼고 이번에 공직선거법도 그러면 허가방 김민섭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얘기인가. 그래서 이게 사법부는 신뢰로 먹고 사는데요. 3부 중에 민주적 정당성도 제일 약하고 그리고 권한도 제일 약한데 그래도 민주주의의 보루로서 견딜 수 있는 거는 국민의 신뢰거든요. 신뢰를 상실하면 사법부는 아무 그 존립 근거가 없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거는 조금 좀 의외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판결이 정치권에는 이제 앞으로 예를 들면 선거라든지 이런 데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든 참 오늘 저 검찰이 상고를 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대법원의 판결을 예. 검토를 겪을 건데 요즘 들어가지고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됐다는 얘기는 제가 중요 사건에 한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제 이건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죠. 판례로서. 예. 대법원까지 이건 예. 동의를 해준 거니까. 그 뭐 이 일각에선 파기 자판이라는 게 있는 네네. 거예요. 네. 그런 확률은 거의 없죠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어저께 무죄가 남으로써 조기 대선 일이 언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대략 앞으로 뭐 2달 플러스 뭐 한 열흘이나 보름이라고 볼 때 예. 한 열흘이면 이제 얼마 70일이죠. 예. 근데 대부분에 가면 딱 3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기각. 상고 기각. 예. 이건 뭐 빨리 끝날 수도 있고. 민주당은 그럴 것이다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주요 사건에 대해서 파기된 걸 제가 잘 못 본 것 같은데 예. 파기 환송을 시키면 그 2심으로 이게 2심으로 다시 내려가요. 예. 2심에서 또 다시 재판을 해요. 아. 그래서 그 파기 환송 취지에 맞는 그런 판결을 합니다. 예. 그러면 또 상고를 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상고 기각을 함으로써 이게 예. 끝나는데 이 과정을 한번 거치는데 대개 한 1년 정도는 걸립니다. 예. 파기 자판은 어떤 경우냐면 형사소송법상에 소송 기록, 예. 소송 기록이 있잖아요. 수사 기록과 1심, 2심까지 다 합친 거. 그리고 하급심에서 증거로 인정된 것들. 그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고 여겨질 때, 즉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는 이제 전혀 필요 없고 이걸로 사실관계는 완전히 확정이 됐다. 예. 그러면 법리적인 판단만 하면은 아하. 이거는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여겨졌을 때 대법원에서는 파기 자판이라는 걸 합니다. 근데 거의 그런 경우가 잘 없어요. 예. 더군다나 이런 사건을 파기 자판을 해가지고 뒤집는다는 거는 예, 뭐 100만 원 이상으로 만든다는 거는 대법원으로서도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갖게 되겠죠. 다만 하여간에 요거 하나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상고를 할 수가 없죠. 예. 상고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상고를 하면은 대개 한 예. 45일에서 50일 정도의 기한이 소요가 되고 그때부터 주심 대법관이 지정이 되고 심리를 한다. 그러면 3월 26일이면 이제 5월 초나 돼야지 한다는 건데 그 첫 번째 일단 판결이 선고되면 상고를 해요. 상고하면 상고장을 냅니다. 예. 이게 이재명 대표 같으면 그 기한이 7일인데 7일 다 채워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오늘 했죠. 일단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등법원은 빨리 그 기록을 꾸며가지고 그 대법원에 보내야 돼요. 14일 이내에. 예. 그러고서는 그 하는 게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가 이제 각 당사자한테 가죠. 그때 이제 폐문부재 뭐 이사불명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이제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으면은 그때부터 20일 내에 상고 이유서라는 걸 작성을 합니다.
근데 그 검찰이 작성한 상고를 안 했으니까 이거 예. 20일 동안 끌 수가 없고 예. 검찰은 아마 미리 작성 다 해놨다가 예. 그날 낼 거예요. 어. 여기 20일이 하루로 단축이 되죠. 그러니까 예.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중에 한 6일이 단축이 되고 예.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중에 19일이 단축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얼마예요? 뭐 25일, 예, 25일 예. 정도가 단축이 되죠. 그러면 4월 중하순에는 주심 대법관이 지금 지정이 될 수가 있어요. 어. 이제 상고 이유서 내고 나면은 그 반대 당사자가 그 이유서를 보고 답변서를 열흘 안에 내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주심 대법관이 지정이 되는데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그 답변서를 열흘 다 채워가지고 내겠죠. 그러니까 한 25일은 세이브가 됩니다. 그래서 파기 재판을 한다면 이거는 그 뒤집어지는 건데 그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 만일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좀 대선 가도가 탄탄대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헌법 84조를 제외하면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예. 네. 지금 이 사건 말고도 뭐 위증교사 사건이 지금 항소심에 지금 가 있고요. 예. 그다음 대장동, 백현동, 위례지구, 성남 FC 큰 덩어리가 또 한 건인데 이건 아직 예. 멀었고,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이것도 아직 멀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어쨌든 이건 지금 계속 재판 진행 중인데 대통령 됐다고 재판 안 하냐라는 어허. 어필을 반대쪽에서 계속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지금 사정거리 내에서 지금 위협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거는 선거법 위반 요거 한 건이었는데 이게 어쨌든 항소심에서 무죄가 돼버리고 조기 대선 기한 내에 이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파기 재판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인 위협은 그냥 거진다 사라진 건데 다만 84조 어떡할래 이 얘기는 계속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않는 이상은 뭐 사실은 또 저쪽은 저쪽 논리가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뭐 국민의힘뿐만 아니고 이재명 포비아를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그걸 계속 뇌리에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좀 이렇게 보수들이 오늘 어제 있었던 무죄 판결을 보수들이 좀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안 그래도 그러니까 보수 자체는 결집이 돼 가지고 더 이상 결집을 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중도층들은 어쨌든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지금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어제 당선 무효형이 나왔으면 중도층들은 아니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라고 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질 건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성이 적어져 가지고 그러면 인물 그 자체를 두고 보고 지금 뭐 굉장히 몇 달 12월 3일 이후로 지금 혼돈의 상태잖아요. 저도 힘든데 그러니까 과연 맡겨도 되겠냐 안 되겠냐 뭐 그런 걸로 그냥 보겠죠. 네. 지금 그 당내 비명계들 당내든 밖이든 비명계들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럼요. 상황이네. 어제 모 대권 주자는 타올 던졌다는 얘기도 했다고 그러고 어떻게든 민주당 1번을 달고 대선에 나가려면 뭔가 파고들 틈이 있어야 되는데 예. 선거법까지 무죄로 나버리니까 뭐 더 이상 파고들 틈이 안 보인다 그런 거겠죠. 지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심판 왜 이렇게 길어진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평결이란 걸 하기 위해서는 평의가 끝나야 되는데 예. 저는 그 각 이슈별로 이제 요 이슈는 요렇게 결론, 소결론을 쭉쭉쭉쭉 해가지고 그걸 다 모아서 그러면은 평결 들어가자. 예. 그런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소결론을 못 낸 게 아니냐라고 싶었는데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보고 5대 1대 2 혹은 4대 1대 1대 2 왜냐하면 김복형 재판관은 그 5중에서도 완전히 다르니까 예. 그렇게 네 가지 색깔로 쫙 갈라진 걸 보고 저는 사실 깜짝 놀랐고 아, 그러니까 좀 의견을 모을 줄 알았다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정계선이나 김복형 그 재판관 같으면 1위예요. 혼자예요. 혼자면은 소수 의견을 써야 되는데 그건 뭐 다른 사람한테 핑계 댈 것도 없고 나중에 두고두고 이제 역사에 남아가지고 평가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왜 군대에서 줄 좀 긴데 줄 서기 여러 가지로 하려는 도움이 된다. 근데 굳이 자기 혼자 줄을 섰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단이 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관이 강하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또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논리적 완결성은 각하가 제일 있죠. 제일 있는데 어쨌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 일단을 좀 보여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변론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체적 진실 발견이고 그를 통해서 과연 파면할 정도의 사유가 되느냐 마느냐를 가리는 건데 오히려 딱 나를 정해놓고 너무 신속 쪽에 힘을 쏟지 않았나. 그래서 뭐 초식에도 들고 대통령이 뭐 내가 좀 직접 뭐 하겠다는 것도 못하게 말리고 또 뭐 기일도 다 안 잡아주고 뭐 그런 식으로 사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어떤 국민들한테는 저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하고 명쾌하다라고 하겠지만 또 어떤 국민들한테는 저 왜 저래 공정하지 않잖아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때는 뭐 그게 쭉 정말 KTX처럼 갔었는데 갑자기 2월 25일 이후로 아무 진척이 없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뭔가 지금 기차가 탈선을 했거나 아니면 선로가 좀 지금 고장이 난 상태다. 그게 아니고서 이렇게 꼼짝 못할 수가 있겠냐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 안에 내용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 이번 주도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넘어갔죠. 지금 그 전부터 5대 3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뭐 하시는 분들이 있어. 난 그런 건 아닐 거다. 그냥 지금 각 이슈별로 소결론을 내기 위해 가지고 계속 평의를 하고 있는 중일 거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좀 공정하게 보이지 못했던 것들 그걸 어떻게든 결정문에 녹여내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지난한 작업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5대 3이 맞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6명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8인의 재판관인데 5대 3이라면 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선고를 해버리면 기각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아무리 인용이 5이라도. 근데 이 마은혁 변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마은혁 변수가 있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오늘 또 우원식 의장이 또 별도의 회견도 하고 또 민주당이 강화문에 가가지고 뭐 철야도 한다 그러고 천막 당사도 하고 지금 뭐 아주 세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더해 보면 이 5대 3인데 마은혁을 넣어가지고 6대 3을 만들고자 하는 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우선 마은혁을 넣어서 6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그냥 5대 3으로 결론을 내버렸다.
라고 한다면은 이게 임명을 안 하는 게 위헌인데 예. 어쨌든 거기에 현실적인으로 타협을 하고 5대3으로 그냥 기각을 해버렸다. 이 헌재가 이 절차의 정당성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예. 또 반대로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압박을 하고 또 뭐 탄핵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해가지고 또 임명을 해서 변론갱신 한번 하고 들어와가지고 6대3으로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또 반대 진영은 또 뭐라고 그러겠냐. 그렇죠. 예. 만약에 그거라면 그래도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와가지고 5대4가 되면 괜찮아요. 예. 근데 6대3이 돼버리면은 예. 이건 뭐 외통수로 걸리는 거잖아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이건 대단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국론이 아니라 약간 정치적 분열상은 극단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헌법재판소도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교착 상태에 지금 빠진 건가? 그렇다면 다음 주도 안 될 겁니다. 다다음 주 4월 11일이요? 결국은 5명과 3명이 있는데 네가 마음 좀 바꿔라 서로. 4대4 혹은 6대2. 예. 예. 둘 중에 하나다 이거죠. 그렇죠. 예. 5대4, 4대4를 예. 하든가 6대2로 하든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교착 상태가 풀리잖아요. 예. 그 상태인가. 그렇다면은 뭐 마은혁을 임명하든 말든 그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은혁이 플러스가 되든 말든 이거는 6에 미치지 그렇죠. 못하거나 예. 혹은 안 그래도 예. 6이 넘거나 예. 라고 되니까. 근데 만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할까요? 민주당에서? 일단 위헌은 맞습니다. 예. 위헌이라 그랬어요. 예. 그죠? 헌법재판소가. 다만 이제 그 중대성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목적 또는 의도로서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증거가 없다. 라고 해서 중대성은 그렇게 중하지 않고 총리도 국회에서 동의를 받기 때문에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저는 기억을 해요. 근데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저 총리는 3명을 다 임명을 안 했습니다. 즉 그때 6인 체제였어요. 예. 6인 체제에서 3명을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 최상목 대행이 2명을 인정을 예. 하고 마은혁을 임명을 안 해서 지금 현재 8인 체제죠. 그러니까 심리 정족수가 7명이기 때문에 예. 그때 3명을 임명을 안 하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 가처분 같은 걸 해가지고 임시 땜빵으로 그냥 예. 어떻게든 진행을 했죠. 이진숙 예. 위원장. 근데 지금 8명이면은 하여간 완전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되죠. 되긴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한다라는 게 이게 중대성의 기준이라고 보면은 예. 6보다는 8은 훨씬 더 안정적이죠. 안정적이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5대3으로 교착 상태에 있는데 임명을 안 해서 지금 요걸 못 넘어가고 있다. 예. 이게 장기화되고 있다. 예. 이게 무력화다. 예. 그런데 그 사정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결정문에 쓸 수는 없을 거예요. 그 헌재 내부의 주관적인 사정이지 예. 그게 객관적인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유만 볼 때는 그 헌법 위반의 중대성은 오히려 6인 체제 때보다 8인 체제가 좀 덜한 거 아니냐. 위헌은 틀림없으나. 예. 예. 근데 또 뭐 그때도 안 했고 지금도 또 안 해? 그 중대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은 그거보다는 그 6인 체제냐 8인 체제냐. 그게 중요한 이게 기준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 헌재의 결정문에 예. 의하면. 알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치하는 사람인데 정치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물어보시고 법에 대해서만. 아니 이게 요새 법이 정치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사법화가 그게 이러니까 어떤 날은 중앙지법에 무죄가 선고되냐 유죄가 글쎄요. 그걸로 나라가 뒤집히고 나머지는 헌재가 어떻게 될 그렇습니다. 것인가 거기 뭐 예. 불이 나든 말든
참. 타 죽든 말든 예. 그것만 신경 쓰고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아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홍천 전 의원이었습니다. 아크